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AI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온라인 교육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대기업들인데요, 줄줄이 주가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AI 때문이라는데 잠시 후에 역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가 오는 11일로 종료됩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미국의 국토안보국도요,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데,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는 약 2억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몇 퍼센트, 인구의 몇 퍼센트나 접종을 받은 걸까요? 미국 인구가 현재 3억 3,200만 명이니까요. 어른, 아이 이런 구별 없이 그저 인구 대비 접종률을 계산해 보니까 84.3%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실상 종료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 명분으로 해서 지금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바 42호 정책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달 중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군 1,5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연관된 겁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군대까지 동원해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르면 다음 달 10일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부 지역 국경에는 미국 망명 신청을 명분으로 무작정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잡히면 바로 추방했는데, 바로 추방하던 그 규정을 이제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로 추방 안 시키겠구나. 그러면 때는 이때다 하고 몰려들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바로 추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야당인 공화당은 현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할 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까지 보냈다, 무슨 소리냐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경에 군을 배치하는 것은 극우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사용했다라는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 및 이 진보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선거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 식당 많은 변화를 이제 또 겪게 되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식당에서는요, 이게 한식당, 미국 식당 다 포함해서 이번 달부터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 식당 및 식품 판매 시설은요, 음식 포장 그리고 음식 제공 시에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가능한 그런 제품만을 이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식기류는 대강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수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 포크, 또 플라스틱 그릇,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부터 이제 포장 용기 등등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푸드트럭은 6개월의 추가적인 준수 기간을, 유예 기간을 주어서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 파머스 마켓과 케이터링 업체는 내년 5월부터 일회용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 대체 포장 용기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요식업 운영자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해서 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100% 다 들어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엊그제 5월 1일부터 LA 카운티 식당에서는 일회용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 조례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어기는 업체는 하루에 최대 $100 그리고 연간 최대 $1000까지의 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카운티 정부는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해 4월 플라스틱 용품 금지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85%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LA 카운티 내에서만 매년 3천만 톤의 폐기물이 나와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취지로 발의된 바 있고 이제 1단계로 엊그제 5월 1일부터 이제 LA 카운티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LA 카운티와는 또 별도로 카운티보다는 좀 적은 단위, 시정부 단위 LA 시의회에서는요. 지난해 12월 스티로폼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LA 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직원 수가 26명 이상의 업체는 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내년 4월부터 역시 금지될 예정입니다. 자,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사무용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넘어서서 사실 이게 미국 경제에 폭발적인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80% 이상 폭락한 빌딩까지 나오면서 이 관련 디폴트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LA 다운타운의 가스 컴퍼니 타워와 777 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투자그룹 브룩필드 프로퍼티스는 최근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습니다. LA 다운타운 초고층 오피스 빌딩 숲의 상징과도 같은 그 빌딩들이 부도를 낸 것입니다. 이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브룩필드가 부도를 선언한 것은 사무실 공실률이 지금 20%대를 넘어서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도심 금융지구 중심가에 위치한 22층짜리 빌딩의 건물 가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만 해도 3억 달러에 달했었습니다만은 이 오피스 시장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6천만 달러의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무려 80%나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사무용 부동산 침체의 주 원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상화된 이 재택근무의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LA 다운타운 이쪽은 더더욱이 재택근무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실 복귀가 더딥니다. 또 여기에다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실시되고 있는 것도 이 대도시 사무용 건물 시장의 침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은 평균 18.6%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근데 이제 199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지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 소위 대도시 지역의 사무용 부동산 시장을 아주 우려의 눈길로, 아주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LA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올해 LA 다운타운의 사무실 공실률이 미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23%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LA 한인타운의 사무실 빌딩 밀집거리인 한인타운에 있는 그 윌셔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윌셔가에 있는 빌딩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한국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또 그 빌딩에 임대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8, 90%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공실률도 계속 상승하고 임대 수요가 계속 줄어들자 이 사무용 건물의 아파트나 콘도로의 전환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많은, 그러니까 텅텅 빈 이 사무용 높은 고층 빌딩을 아예 내부 공사를 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콘도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사무용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과 그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불량 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억 8,600만 달러였는데 4분기에는 무려 7억 2,5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 한 해 건물주들이 융자 상환 기간을 제때 지키지 못해서 이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재융자를 하려는 그런 금액은 1,370억 달러. 앞으로 4년간 이게 5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무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제는 부실을 넘어서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뇌관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은행들의 어떤 부실 여파고요. 두 번째가 사무실 고층 빌딩들의 부실 여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지금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 예고해드린 미국 명문대생들의 노숙자 전락 관련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거비용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명문대 대학생들이 트레일러에서 숙식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대학 근처의 집세가 급등하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UC 대학 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10개 캠퍼스, 즉 UC 계열 대학 10개 캠퍼스 전체 학생 약 30만 명 가운데 1% 정도로 볼 수 있는 3,165명이 음식과 집을 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UC 산타크루즈 대학이 실예로 지금 샘플 케이스로 보도가 됐는데요. UC 산타크루즈, 이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습니다. UC 산타크루즈에서 주거 문제가 유난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LA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UC 산타크루즈의 학부생 가운데 9%가 노숙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UC 산타크루즈 이 대학에서는 지난 2020년 산불로 인해서 인근 주택 900채가 사라진 데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몰려든 근로자들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어도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좀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타크루즈 이 학교 인근까지 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래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 산타크루즈라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 있는 그 집세가 방 1개짜리, 그리고 조금 넓으면 방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뭐 원룸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미국에서는 방 없는 그냥 하나로 만들어진 스튜디오라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원룸이라고 하죠. 그런 게 한 달에 1,300 내지는 1,500달러에 이른다고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UC 산타크루즈 학생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이 아니라 살기 위한 대출을 벌써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차고나 수영장, 심지어는 창고 등 불법적인 거주지에서의 임시로 생활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의 뒷마당에 수영장 크고 넓잖아요. 깊게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그 물을 다 빼고 거기를 덮개를 덮어서 집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주거시설로 쓰는 겁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80%가 주거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 바 있으며 소득의 30% 이상을 집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도 무려 44%였습니다. UC 산타크루즈는 전체 학생의 절반인 약 10,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UC 캠퍼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기숙사 수용 시설이 큰 그런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이같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학책은 이제 결국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도 했습니다.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거주가 가능한 그렇게 만드는 아이디어까지 냈습니다. 이 대학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주거지인 일명 캠퍼파크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캠퍼파크의 장점은 학교 밖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그런 아파트 임대료보다 훨씬 싼 비용인 월 $800에 트레일러를 혼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열악해도 나 혼자 쓸 수 있고 더 싸고 이런 거죠. 작은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운이 좋으면 오븐까지 이게 가스 오븐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이런 학교 시설에도 학교가 만든 이런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주거난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UC 산타크루즈 학교는 2028년 가을까지 학생 3,7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증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캠퍼스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증축 공사를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캠퍼스 주민들이 왜 학교 기숙사를 만든 왜 반대를 하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반대하겠어요? 기숙사가 늘어나면 지금 아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 수용 시설이 늘어나면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하숙을 쳐야 되는데 하숙 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고 또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 근처 주민들이 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UC 산타크루즈에서 학부생, 직원, 대학원생 등으로 13년간 있으면서 이사를 무려 13번 다녔다라는 로라 채플이라는 사람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또 교수가 돼서 계속 학교에 남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주거 문제로 인해서 이를 다 모두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라 채플 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은 노숙자만 겨우 자신을 면했지 노숙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흰개미와 쥐가 출몰하는 학교 근처 집에서 룸메이트 무려 6명과 함께 산다라는 로라 채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이 돼서도 4, 5년을 더 이 같은 열악한 주거 문제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아예 내 꿈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좋은 공립대학이라는 UC 계열 대학. 그나마 공립대학이니까 다른 사립대학은 1년에 6만 불, 7만 불 또는 그 이상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UC 계열 대학은 공립이니까 일단 등록금은 한 15,000불 정도입니다. 그럼 등록금 15,000불만 내면 학교 다닐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숙식을 위한 비용은 뭐 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그 외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록금 외에 캠퍼스 피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야 되고 또 책값에 인슈런스 비용 등등이 1년에 한 7, 8천 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차량 유지비, 이거는 뭐 차량에 따라 다를 테니까 뭐 좀 저렴한 차를 타면 가스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뭐 한 500불이라고 치고요. 조금 좋은 차를 타면 한 1,000불 든다고 치죠. 그리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음식비, 즉 식대, 이것도 하루에 뭐 한 끼 굶으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좀 여유 있게 사는 학생은 하루 3끼는 물론 주말에 외식도 좀 여유 있게 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뭐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평균 잡아서 이것도 식대도 한 달 한 500에서 한 1,000불 정도는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등록금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5만 불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개인 용돈은 아직 넣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학생들이 힘들게 뭐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뭐 개인적인 용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거 외에. 그건 지금 제가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또 뭘 안 넣었죠? 네. 주거 비용 아직 안 넣었잖아요. 즉, 기숙사 비용이나 인근 아파트 임대 비용은 아직 넣지도 않았죠? 자, 방 한 개 또는 방도 없는 단순한 원룸 형식, 즉 이 미국에서는 스튜디오, 그런 스튜디오 하나에 1,300에서 1,500불이니까 뭐 1,300불만 잡아도 1년에 약 15,000불.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15,000불까지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먹는 걸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러니 등록금 안 낼 수 없고 책 안 살 수 없고 밥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주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차에서 자거나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따뜻한 날은 근처 공원을 배회하거나 그나마 운 좋으면 트레일러를 개조한 열악한 시설에서 살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그 처한 상황이 이렇듯 미국에서 열악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그리고 발빠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요, 그렇게 노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정신력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 시대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노숙까지 하면서 학위를 따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나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샘플 케이스가 있습니다. IBM사의 아빈드 크리슈나 CEO는 향후 5년 안에 7,800명의 일자리를 AI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회사 IBM 안에서만 7,800명의 일자리를 내보내고 AI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7,800명의 채용을 중단하거나 미룰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고객 비대면 업무 가운데 30%에 달하는 것으로 어떤 쪽이냐, 특히 인사 관련 업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크리슈나 CEO는 현재 26,000여 명이 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5년간 이 가운데 30%는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나와서 취직할 그 상황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AI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실제 예를 좀 더 들어드릴까요? 자, 이거는 이미 시작된 현상입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AI의 인기가 미국의 온라인 교육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한 가지 눈에 띌 만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 인터넷 교육 업체 대기업입니다. 체그라는 기업의 주가가 그 전날보다 무려 48.5% 급락했습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 기업은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요, 1억 8,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면서 시장이 예측한 예상치 1억 8,500만 달러보다 살짝 더 높은 아주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반토막이 나는 거지? 이상하시죠? 네, 이상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지난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래서 잘 나왔을지 모르지만 보고서가,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꼬꾸라졌는데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2분기 예상 실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는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지난 분기에서는 좋았을지언정 앞으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예 다음 분기 매출을 10% 이상 하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 둔화 예상의 주범은 바로 AI 챗봇, 챗 GPT 때문이다라고 이 회사 측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에는 챗 GPT가 이 회사의 신규 고객 가입에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분기가 뭐예요? 1, 2, 3월이잖아요. 그 1분기 안에 들어가는 3월.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이 챗 GPT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신규 고객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 같은 온라인 교육 업체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챗 GPT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만 폭락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교육 업체인 피어슨이라는 업체의 주가도 어제 14.6% 하락했고요. 온라인 외국어 학습 업체 듀오링고도 10.2% 어제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45개국 기업 800개 이상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I 도입 등으로 2027년까지 인간의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이 전공 과목을 우리가 젊은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AI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그런 분야를 고르는 것 참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노숙하는 대학생들의 실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대학생들만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대학생들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제 뉴스를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미국, 한국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AI에 점령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전공을 찾는 것도 참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좀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미국에서 대학생들만 겪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중산층 대부분이요. 사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 고물가로 인해서 미국 내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소위 한 달살이, 영어로는 이걸 이제 paycheck to paycheck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가 조사한 소비자 재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근로자 58%는 paycheck to paycheck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즉 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요, 한 달살이가 10명 가운데 7명이나 돼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소비자들은 재정 상황이 더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이 크게 줄고 크레딧 카드 빚은 크게 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는 대학생들을 거리로 몰아내고 있고요. 또 중산층을 빈민 또는 신용불량자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태로운 미국 경제 상황, 앞으로 폭락할 수도 있는 각종 뇌관이 앞서 설명드렸죠.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데 저희 레알 뉴스는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고 이 치명적인 경제 소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일반인들만 겪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요즘은요,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및 TV와 관련된 작가 수천 명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작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제작사 측과 신규 근로계약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에 따라 소속 노조원 11,500명은 어제부터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TV 시리즈물 작가의 49%는 최저임금 수준의 원고료만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뭐 주정부마다 틀리고 뭐 카운티 정부 틀리고 또 뭐 시정부마다 조금씩 틀리고 하지만 뭐 최저임금이라고 하니까 대충 한 시간에 뭐 10몇 불 정도로 받는 그런 셈인 것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라 하더라도, 헐리우드 작가라 하더라도요. 2013년과 14년의 그 경우에 최저임금을 받은 작가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근무 환경이 더 나빠지는, 최저환경급 보수를 받는 작가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들의 이 파업이 시작되면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방송이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쇼들, 뭐 지미 팰런 쇼 등 이 심야 토크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작가가 벌써 길거리로 나갔어요. 이거 스크립트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낮 시간대 이 연속극, 이 드라마 제작에 역시 또 두 번째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작가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이 제작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헐리우드 제작사들은 현재 인플레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작가협회의 그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디즈니사는 최근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도 수천 명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NBC 유니버셜도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방위적인 어려움이라고요.
네, 미국은 아니 어찌 보면 뭐 전 세계는요 지금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눈 크게 뜨시고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변화도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레알 뉴스와 함께 이 민감한 소식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던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수가 코로나 이전에 한 5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4만 8천 명으로 2021년에 14만 6천 명에서 70%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저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죠. 그렇게 외국인이라고 다 분류를 한 겁니다. 한국계라고 하더라도요. 자,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채로 그렇게 진료받은 환자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49만 7천 명까지 늘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출국이 위축되면서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그 전에 49만 7천 명에서 다음에는 11만 7천 명으로 완전히 급격히 감소해버렸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방역 완화에 따라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작년에 외국인 환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제일 많았어요. 17.8%, 그리고 중국이 거의 비슷하네요. 17.7%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외국인이 8.8%, 태국이 8.2%, 베트남이 5.9%의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전년도에 이어서 역시 국적별 비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을 좀 볼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의 공급 부족 사태, 들어서 잘 아시죠? 그런 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인벤토리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한국차, 즉 현대, 기아, 제네시스도 최근에 5년간 1분기 거래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반면에 인센티브는 대폭 삭감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이들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도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각 업체별, 모델별 거래 가격과 인센티브 변동 추이를 좀 알아볼까요? 먼저 거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 26,278달러였던 한국차의 1분기 평균 거래 가격은 올해 36,115달러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37.4%가 뛰었습니다. 5년 만에 9,837달러가 인상된 것입니다. 27.7% 인상한 GM보다도 높은 인상률입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현대차는 2019년 25,398달러에서 올해 35,407달러로 39.4%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기아가 26,484달러에서 34,854달러로 31.6%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55,509달러에서 62,472달러로 23.7% 인상했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소비자가 늘고 있는 건지,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현대가 가격을 올리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건 분석이 안 됐지만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현대기아의 신차 판매량은 7812대로 작년 같은 달, 작년 4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61,668대였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4.8%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호조로 지난달 현대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신차 판매가 각각 15%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차종별로 잠깐만 볼까요? 네,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무려 57% 올랐습니다. 판매량이. 그리고 코나 EV 155%, 이건 더 올랐네요.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건 더 올랐습니다. 무려 판매량 증가가 25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101% 증가 등등 해서 이제 4월 판매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 전기차죠. 이 아이오닉 5는 전체 판매량이 작년 4월보다 13%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 미국의 대평원지대 가운데 하나인 일리노이주 그 중부 지역에 모래 폭풍이 덮치면서 이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90중 추돌 사고 90대가 연달아 추돌한 겁니다. 자, 잘 아시죠? 충돌은 정면으로 들이받는 건 충돌, 이제 앞차를 뒤에서 받는 건 추돌, 그렇습니다. 자, 지난 1일 일리노이주의 주도 스프링필드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를 잇는 55번 고속도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많게는 90대의 차량이 추돌 또는 충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돌풍으로 인해서 인근 농장에서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42살짜리 어린아이부터 80대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위중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화물차 2대에는 또 불이 붙어서 폭발로 이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경찰은 파종을 하기 위해서 곱게 부숴놓은 흙이 거센 바람에 실려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몰아닥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이트아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아웃. 밝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날 완벽한 화이트아웃이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반려견은 산책, 나는 골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다쳐서 응급실을 찾는 성인이 연간 3만여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개를 산책시키다가 부상으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미국 성인이 거의 20년 동안 42만 2천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또 나이는 40에서 64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여성과 또 40에서 64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 그리고 한번 잘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병명으로는요, 손가락 골절, 외상성 뇌손상, 어깨 염좌 등 3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줄을 감고 있다가 개가 갑자기 무언가를 향해서 세게 확 달려나갈 때 끌려가면서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뇌손상의 경우에는 넘어져서 뇌진탕부터 뇌타박상, 뇌출혈까지도 있었고요. 개에 끌려가다가 어깨가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부상자를 살펴보면 2001년 약 7,200명에서 2020년 약 32,000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UCLA의 응급의학과 교수 마이클 레비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다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늘었는데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반려견이 아니라 개가 힘을 주기 시작하면 노인들의 경우, 그리고 앞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의 경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이제 넓지는 않은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개, 생긴 게 멋있게 생긴 개 등등의 기준으로 이제 반려견을 삼은 뒤에 산책을 나갔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라도 개를 안전하게 산책시키는 방법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게요.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끌려가지 않도록 개 전면에 입히는 부착하는 하네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네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반려견에게 착용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목줄, 미국에서는 이제 목줄은 리쉬라고 하는데요. 이 목줄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요즘은 목줄 대신 이 하네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들 합니다.
이게요, 개가 갑자기 튕겨 나가려고 할 때 주인이 세게 끌어당겨도 개가 목에 충격을 덜 받고 또 끌어당기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더 적은 힘으로 더 효율적으로 세게 끌어당길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걷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이가 6 내지 8피트 정도, 미터로는 약 2미터 정도 되는 비교적 그렇게 너무 길지 않은 그런 목줄, 그런 하네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그 외에 개가 갑자기 말을 잘 듣지 않고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격한 힘을 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선 첫 번째, 운동장 등 개가 지나치게 갑자기 흥분을 하거나 산만해지는 그런 장소는 가급적 피하기. 그리고 두 번째, 개가 산만해지면서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소지하고 나가기 등도 팁으로 조언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강아지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와서 강아지 하겠다는 대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면서 따라다니기가 급급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견주들의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키우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반려견 그들에게도, 그리고 견주인 인간에게도 다 두루두루 좋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반려견 잘 키우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